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가 단식인지 금식인지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뭐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금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게 구속될 경우에는 어떡하냐. 구속 적부심 신청을 다시 하자. 또 석방 요구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구속될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컨틴전시들에 대한 꼼수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대놓고 그런 게 다 실패해도 당 대표직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반명계에는 꼼짝 못한다. 감옥 안에는 이재명이 있고 감옥 밖에는 개딸이 지키면 된다. 뭐 이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600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1600쪽. 뭐 완전 책 한 권 썼네요. 왜 이재명이 구속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1600쪽의 의견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이재명이는 판사 앞에서 직접 자기가 왜 나를 구속시키면 안 되는지를 호소하는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적입니다. 6년 전입니다. 7년 전 가까이 된 6년 전입니다. 6년 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끌려 내려온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날입니다. 그날 이재명이가 라디오에 나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30날입니다. 2017년 3월 30날. 그때 이재명이가 방송국 인터뷰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해놓고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을요. 이렇게 중범죄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종범들 다 구속돼 있죠. 그렇죠. 김만배, 유동규, 김용희 다 구속돼 있죠. 쌍방울의 이화영이, 김성태 다 구속돼 있죠. 백현동의 김인섭이 구속돼 있죠. 이재명의 종범들은 전부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범이 구속 안 될 수 있냐? 그러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6년 전에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종범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주범이 구속 안 되면 그게 법치국가냐? 똑같이 내가 이재명한테 들려줍니다. 종범들이 죄다 구속이 됐는데 주범인 이재명이가 구속 안 되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직전 대통령이다 하면서 예우 얘기가 그 당시에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자꾸 예우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다 이랬어요. 자, 이게 지금 제1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예우 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득권들의 말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저지른 중범죄의 혐의, 이것은 중범죄자로 대우해야만이 정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인멸이 우려만 돼도 구속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말입니다. 뇌물죄 부분을 지금 이재명이가 다 부인하고 있죠. 다 부인하고 있죠. 백현동도 부인, 쌍방울도 부인, 대장동도 부인, 전부 부인하고 있잖아요. 뇌물죄 부분을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거예요. 이재명이 말이에요. 충분히 의심된다 그랬어요.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다 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구의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현풍시장.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군에서 생활하는데 그 달성군 현풍면 그 가까운 데입니다. 지금 사저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 전통시장 현풍시장을 어제 찾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표정이 밝아요. 그 뒤에 바로 옆에 수행원은 유영아 변호사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시민들 멀리서 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손을 흔들고 또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이런 시민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 현풍시장에 모인 지지자,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거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장을 보고 차를 타고 빠져나왔는데 추석이 가까워져서 장도 볼 겸 여러분도 뵐 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그 일정들이 좀 잘 배치되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의 그 4년 9개월의 옥중 생활을 포함해서 4년여에 걸친 박근혜 정부를 좀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중앙일보 와의 첫 번째 언론 인터뷰인데요. 그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탄핵과 관련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따져서 뭐 탄핵할 거리가 되냐 안 되냐 죄가 있냐 없냐 다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저한테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당해서 헌정 중단 사태까지 간 데 대해서는 내가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겁니다. 또 최순실,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최서원 씨가 했던 일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주변 관리를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최서원 씨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안고 가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내가 안고 간다. 다 내 잘못이고 내 불찰이다. 뭐 최소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탄핵 사태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한테 있다.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다 안고 가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점도 참 마음이 아파요. 첫째,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탄핵당했으니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일 수밖에 없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평가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드, 지소미아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걸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맡겨주신 임기를 다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사드나 지소미아 같은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하늘이 도와서 감옥 가기 전에 그 일들을 다 해냈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한테 돌리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명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요. 뭐라고 그러냐? 누구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바로 당사자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경산의 최경환 전 부총리, 영주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어제 당장 시장 수행한 유영하 변호사 달성이나 대구 서구 얘기 나오잖아요. 출마는 나하고 연관된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말라.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시켜서 나가는 거 아니다. 나랑 연관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예 대못을 박아요. 뭐라 그랬냐?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번에 친박은 없다는 맥락 메시지와 딱 부합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친박은 없다.
과거 친박은 과거의 친박일 뿐이다. 과거의 인연은 과거로 끝내자. 앞으로 내년에 누가 출마하더라도 나하고 연관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 나하고 관계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했어요.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을 다 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다 넘어가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붙였는데 이 제목을 붙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정 봐주지 않아요. 표현은 정중하고 완곡하게 하지만 물어볼 거 다 물어봅니다.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 더 이상의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 이 짧은 압축적인 한마디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러니 저러니 온갖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실패하길 바라겠습니까? 실패해서 2027년에 다시 좌파한테 정권 넘어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네, 마지막 제가 소개해드릴 질문 응답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71세가 됐다. 네, 52년생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71세가 됐다.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나라에 도움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따박따박 여유 있게 해나가는 그런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넘어가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으로 그야말로 용궁 갔다 왔어요.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영장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됐으면 이제 그걸로 이재명은 이제 확실히 끝나버렸습니다. 옥중 결재니, 옥중 공천이니, 옥중 출마니 하지만 여러분, 그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 두목이 일단 감옥에 가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폭 두목한테 그 남아있는 조폭 2인자, 3인자들이 가끔씩 문안 인사는 가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영치금 넣어주고 가서 큰 절도 하고, 형님 고생 많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좋은 변호인 세워가지고 곧 빼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누가 조폭 대장 자리에 오르냐를 가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있으면 그 조폭, 그 범죄단체의 조폭이 바뀌어요. 조폭 두목이 바뀝니다. 새 두목이 등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조폭 대장은, 조폭 두목은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일단 들어가면 끝이다. 들어가면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자가 막판에 권순일이 도움받아서 이 무죄 취지 받았듯이 막판에 기각시키고 그물에서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이재명이를 사법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 보강해서라도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겠지만, 청구를 시도하겠지만, 한번 기각된 영장 다시 청구해서 다시 인용까지 가는 과정은 뭔가 더 새로운 증거들이나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체포동의안 국회에다 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찬성 던진 자들 전부 색출해 갖고서 지금 숙청하고 있는 판에 그때 가서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회 입장에서도 야,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다 찬성해 줬는데 그거 니구들이 못 잡아놓고 이제 와서 또 달라 그러면 말이 되냐? 이 실력 없는 것들이 라고 얼마든지 이 체포동의안 부결적으로 몰고 갈 명분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이재명이를 다시 사법의 칼로 처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분하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이재명스러운 홍익표라는 자를 원내대표로 뽑아놨어요. 이 자는 때로는 이재명보다도 더 이재명스러운 자입니다. 이 귀태라고 하는 발언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곤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원내대표 뽑힌 일성도 이재명 대표님과 한 몸으로 돼서 총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이가 어쨌든 사지, 정말 죽을 이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생還했어. 그러면 이재명이를 저 사지에 빠뜨린 자들 색출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말립니까? 부결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그 비겁한 이 호소문까지 외면하고 찬성표 던졌던 40명. 이거 색출 당합니다. 색출 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산당식으로 숙청에 들어갈 건데 이걸 과연 전면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냐?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서 사지에서 돌아온 이 이재명이하고 이재명보다 더 이재명스러운 홍익표가 앞으로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 166석의 거대 의석을 어떤 식으로 쓸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온갖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 힘을 쓸 겁니다. 당장 노란봉투법 강행할 거예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봐라. 또 이렇게 압박할 거예요. 당장 오늘 있을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회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기대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전국은 훨씬 더 가파른 대립 국면을 보이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어쨌든 뽑혔으니까 다시 대화하고 정상적으로 민생 챙기는 국회 하자고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아주 거칠고 험악한 사악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정말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합니다. 이제 사법의 칼은 당분간 칼집에서 나오기 어렵게 됐다. 사법의 칼을 다시 뽑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의 칼을 뽑아야 한다. 정치의 칼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해지면서 배신자 색출 처단 쪽으로 가혹하게 홍위병식 내부 숙청이 전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다못해 단말마의 비명소리라도 들리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 시켜낼 거냐라고 하는 공학적인 고민이 하나 필요하다. 또 이럴 때일수록 당장 우리 고성호 TV의 댓글창에서조차 이제 진짜 우리끼리 싸울 여지가 없다.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갑론을박할 여유가 없다.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계시잖아요. 마침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유감 같은 거를 전혀 표명하지 않고 자유파의 정권 교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친박 없다. 예전의 인연 그런 거 예전의 인연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내 이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아주 압축적이면서도 간명한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윤석열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이제 따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세력과 박근혜 세력까지 따로 갈 이유가 없어진 마당에 윤석열 세력과 정광훈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따로 갈 이유가 정말로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세력과 광화문 혁명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따로 가야 된다는 이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세력으로 나눠서 부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이재명 영장 기각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유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위해서 싸웠는가, 뭘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자유파의 총단결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런 총단결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은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도 집권당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민생이 아니라 오늘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우유 안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걸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매우 구체적이잖아. 이런 게 민생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체감도 높은 민생 챙기기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가야 된다. 당정이 함께.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전체가 하나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장 앞장서서 체감도 높은 민생을 챙겨나가는 일을 계속하면서 정확하게 타겟팅된 외부 영입을 그 이후에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의 칼로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유창훈이라는 정치판사를 너무 쉽게 봤어요. 저자가 딱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을 딱 풀어줬어요. 권순일이가 딱 풀어준 순간 이낙연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대권주자가 됐던 이재명입니다. 이제 유창훈이가 풀어준 풀어서 갖다 준 이재명의 일시적인 자유, 이 자유를 이재명이가 대충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당을 완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재편하고 배신자들을 척결하고 감히 이낙연 따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당 직할체제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대처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도 대처하기 위한 정책칼을 제대로 뽑아서 휘둘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자유파의 총단결과 전열 재정비. 이제 여기에 윤석열 세력이, 박근혜 세력이, 정광훈 세력이, 광화문 애국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종북 주사파 투쟁하는 자유우파 세력만이 있는 거예요. 그 총단결을 근거로 정부와 국민의 힘이 체감도 높은 민생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방식으로 전방위로 이재명을 압박해 가는 그런 정책칼을 들어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정치고수를 진행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좀 시간 배정을 잘 못해가지고 칼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칼럼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조금 더 10시 지나서까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명진 위원장님 벌써부터 오셔가지고서 하고 기침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성국 칼럼은 전략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예요. 와, 이겼다. 와,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배신자 색출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결표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 40명 되는 이자들 숙청해야 한다. 그리고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2년간이나 검찰 앞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이 영장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정권 심판론, 또 한편으로는 배신자 색출, 이 두 개의 칼을 들고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명계 이상민이나 조응천이나 방송에 나와서 야, 구속영장 기각된 게 무죄는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기세가 꺾인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비명계 중에서도 특별히 나 찬성 투표 던졌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영장 기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개딸들한테 공격당하지만 막상 영장 인용이 돼서 이재명이 감옥 가면 그 다음은 정당은 우리가 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도 이 40명의 배신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나 찬성했어 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딸들이 하는 말들, 자진해서 나가라 수박들은 말들이 아주 험해요. 낙지랑 같이 나가라. 이 낙지가 뭐야? 왜 낙지가 나오지? 수박은 알겠는데 왜 낙지가 나오지? 이낙연이 낙지 그 낙지인가? 해당 행위자들 스스로 할복해라 그랬어요. 통합인이 다 품고 간다는 이런 말 절대 안 된다. 하여튼 이재명인의 마을도 그렇고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 배신자 척결로 완전히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이 홍익표 새로 원내대표된 이 홍익표란 자가 앞장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정권 심판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은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아니
정치인 불법 저질러서 수사했는데 그게 탄핵당할 일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말은 100번 맞아도 이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응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라는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듯이 뭐 좌파 종북 주사파들하고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논쟁해 왔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논쟁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인한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좀 거세게 불어닥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구속 피했다고 죄가 없어지냐, 이재명 죄를 인정하고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별로 힘이 없어요. 이제는 승부에서 1차 우리가 진 겁니다.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냈어야 되는데 또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못 보낸 거 아닙니까? 1차 승부에서 져버렸어요. 지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고 나서 구시렁거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전주의 원내대변인이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한 말들 있어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제명 수호 판결이고 황제 판결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정해놓고 나서 이거 한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들이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 이 싸움에서 져버렸는데 지고 난 다음에 구시렁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말들이 다 100번 맞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원석이가 지금 검찰총장이잖아요. 뭐 앞으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 말도 하나만 한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나옵니까? 이재명이는 추석 지난 다음에 불구속 기소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창훈이의 이 법리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 법리의 허점을 다시 찾아서 영장 재청구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검찰 중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재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리적으로만 다투겠다고 재청구를 해서 지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경우에. 그래서 지면 어떡할 건데? 그 박영수 경우 있지 않냐? 박영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서 새로운 사실로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집행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자꾸 뭐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덧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졌을 때는 깔끔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판을 다시 짜는 거가 더 좋습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전념하겠다. 공소 유지에 전념하겠다. 검찰은 그렇게 가는 거가 정답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게 늘 정치판을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비 맞고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다시
반격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반격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졌는데 그게 승복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거기서 찝쩍거리고 찌질찌질하게 하면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정치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재명이의 영장 기각으로 그 순간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이한테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오랜 정치 평론의 경험으로 저 종북 주사파가 기쁨에 취한 나머지 와 이제 이겼다. 분명히 샴페인 먼저 터트리는 자들이 생긴다. 그리고 봐라 말이야. 에? 이제 세상 우리 거다. 하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이 곧 민심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 종북 주사파들의 이 분에 넘치는 이런 이 움직임들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가 다시 반격해서 국면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분해도 냉정하게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기회는 곧 온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칼럼에서 사법의 칼은 이제 칼집에 넣어라. 더 이상 무슨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겠다고 한동훈이니 이원석이니 나서지 마라. 이미 졌다 너네는. 이제 정치의 칼을 뽑을 때다. 제가 그렇게 논평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하루가 되지 않아서 저것들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오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버하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안민석이라는 자가 나섰어요.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불사조 이재명 시대가 10년 간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재명이가 계속 당을 이끌어 갈 거고 대선 후보가 될 거고 2027년 대선에 이재명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임기 5년 하면 10년이죠.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 이게 안민석이가 어제부터 떠들기 시작한 얘기예요. 이런 오보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자, 이 말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시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것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네? 아니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거 증거인멸의 정황도 다 인정을 했지만 유창훈이라는 자가 저게 좌파라 가지고서 영장 기각해서 풀려났을 뿐인데 그런데 뭐? 불사조라고? 이재명이가 10년을 간다고? 당장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안민석이 같은 이런 이 황당한 주장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이해찬이가 나서서 10년, 20년, 50년 해먹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안민석이가 불사조 이재명 10년 간다. 이건 이제 안민석이가 지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살아남으려고 이재명이 빨아주느라고 하는 소리긴 해요. 예. 그런데 안민석이가 어쨌든 불사조 이재명 시대 10년 간다 하는 순간 이자 10개월 못 가서 감옥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버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제가 안민석의 말을 보면서 이재명이 10개월 안에 감옥 가겠구나. 그러면 바로 이런 종북 주사파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파가 다시 이재명 종북 주사파를 공격하고 전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일찍 와버렸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일찍 와버렸는데, 그때까지 잘 대비하고 참을 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안민서이가 한 말 중에는 차도살인 정치라는 말도 있어요. 남의 칼을 빌려 상대의 목을 치는 거. 차도살인. 이재명의 목을 치려고 했어요. 검찰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 한 자가 누굴까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검찰의 칼은 대통령이 쓰는 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 했다 그러는 것은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자가 음흉하게 검찰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의 목을 치려고 했다는 뜻이 돼야 되거든요. 차도살인. 그럼 누굴까요? 저는 이게 문재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이의 차도살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문재인이가 윤석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했다. 또는 이낙연이가 제거하려고 했다. 이래야 차도살인의 원래 취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무식해서 뭔지 모르거든. 안민석이가 이 차도살인이라는 말을 무식해서 잘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듣는 자들도 그냥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말이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 이 말은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이낙연이가 윤석열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실패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들이 지그들끼리 싸울 거 아니냐고. 흥분하면 집니다.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김기현 대표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말이 틀렸다고 내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맞아요. 저거 그냥 구속만 면했을 뿐이고 앞으로 재판은 계속되고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수사받으러 검찰과 재판받으러 법원과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런데 마치 무죄나 난 것처럼 무고한 사람이 누명이나 썼다가 그걸 벗은 것처럼 저것들이 저렇게 떠벌리면서 불사조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저렇게 설레발을 치는 그 순간 이재명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말이죠. 우리가 대받아 칠 때 어제 한동훈의 발언, 어제 김기현의 발언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듯이 대받아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받아칠 때는 국민의 분노를 더 응축시키고 농축시켜서 야, 이것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 할 때까지 응축시켜서 일거에 그 경북 주사파들의 앞으로 달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영장 기각되자마자 민심이 확 안 좋아졌고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쫄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저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있는 지역부터라도 우리가 공천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그들끼리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고. 싸움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상대가 어쩌다가 휘둘렀는데 한 방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막 두 눈 감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도 한 대 맞을 수가 있거든. 예.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어쩌다가 저것들이 그냥 휘두른 뻔치에 한번 우리가 맞은 거예요. 다시 우리 정비해가지고 저것들 한 대 때렸다고 기세등등해서 막 10년 무슨 이 불사조가 어떠니 무슨 10년은 가겠다는 둥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서 총선 전체 전략이 어떻게 되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구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정말로 아주 냉정한 전략가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을 짜고 그동안 어설프게 좀 있었던 전략이 있다면 이거를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재명이 영장 기각됐다고 접잔지에부터 먼저 우리는 공천해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대응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종북주사파들과 싸워 이깁니까? 제발 좀 쫄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가 늘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결정적인 패배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전장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전쟁을. 그걸 하기 위한 냉철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총선도 2027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 전략이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레알 팔리틱스에 충실하자. 레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리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서는 이걸 리얼을 레알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제 정치학 용어로 그쪽의 발음을 받아서 그냥 레알 팔리티스라고들 하는데 이게 진짜 정치 또는 정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 추석 연휴이기도 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치학이라는 건 말이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플라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이 플라토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 공자, 노자 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또 1500년 전에는 이게 정치라고 하는 이 학문이 이게 윤리학이거나 종교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렌, 자인이 아니라 졸렌 영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have to, should be 이런 겁니다. 뭐 해야 돼. 이런 수준의 정치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 말씀도 보면 정치란 이러해야 돼. 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치란 이거야 라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정치란 무릇 이러해야 돼 라고 당위적 윤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또 중세 교부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란 이러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윤리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나타나서 6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나타나서 이 마키아벨리가 정치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해야 돼 라는 졸렌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는 이러해 라고 자인의 시대로 가버려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와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의 정치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위선이었던 거예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의 영역으로 정치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마치 종북주사파들 문재인 정권이
정치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겉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딴짓하는 내로남불했듯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런 거 말고 실제 정치는 이러이러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로부터 비로소 정치는 윤리에서 과학이 됐다. 종교에서 과학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를 보면 말이죠. 윤리의 영역, 막연하게나마 정치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 있었던 한국 정치를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현실의 영역으로 확 갖고 나온 역할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 형을 지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뭐라고 한다고 정신병원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형수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혼자서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그 정말 천박한 쌍욕을 다 들었잖아요. 이자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자범, 사범의 자범인데다가 온갖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자는 개딸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정말 천박한 집단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 개딸들이 168석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을 막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 지나가는 학생 위협하듯이 연일 협박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이 이 개딸들 몇 명한테 막 끌려다니잖아요. 이런 황당한 정치는 지금껏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버젓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이것이 정치다. 이재명이는 이거를 윤리나 도덕으로 위장하지 않아요. 위선 떨지 않는다. 24일간을 굶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남의 눈 때문에라도 천막에서 뭘 해도 천막에서 했을 텐데 이자는 그냥 대놓고 출퇴근하잖아요. 대놓고 대표방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지는 24일간 단식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써. 원래 정치는 이런 거야. 대놓고 레알팔리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기존에 정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 현실 정치, 레알팔리티스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재명이한테는 귓등에도 들어가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한테는 내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아닌 것처럼 폼 잡는 거 이런 거 이재명이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요. 확실하고 화끈해. 날 따르는 자 내가 분명하게 살펴줄 거야. 근데 날 반대하면 다 죽여. 이재명이가 아주 화끈하게 실제 정치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겁니다. 정치가 종교의 영역, 성적인 영역, 그러니까 아주 좀 이 고상하고 위대하고 막 이런 영역인 것처럼 잘 포장되고 위장되어 왔다가 이 정치가 완전히 속물처럼
세상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현대화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걸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정치란 원래 이런 거야. 괜히 뭐 건방 떨고 말이야. 위선 떨고 아닌 척하고 그런 짓 하지 마. 정치는 원래 이런 거야. 돈 놓고 돈 먹기야. 권력 놓고 권력 먹기야. 내 사람 많으면 이기는 거야. 내가 죄를 좀 저지르면 어때? 안 걸리면 되지. 이게 이재명의 정치예요. 그래서 파렴치하기가 이를 데 없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정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의 그 모델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그 이탈리아 공국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던 체사레 보르자인데, 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그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냉혹. 이 체사레 보르자는 당대에 600년 전에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적을 화친하자, 평화 협정을 맺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벌여, 잔치를 벌여요. 그 정적과 그 수행원들 수십 명이 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평화 협정 후 잔치, 그 잔치장에 술에다 독을 타갖고서 수십 명을 다 독살해 죽여버려요. 이런 잔혹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게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탈리아 독립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런 잔혹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목적 자체가 사익이었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해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때 그 문제의식도 똑같아요. 체사레 보르자는 어쨌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가 세속화되고 원래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이재명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체사레 보르자가 될 수 없고 이재명이가 군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익이에요.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체사레 보르자를 높게 평가했던 체사레 보르자의 궁극적 목적인 이탈리아 통일이라고 하는 공익이 아니라 이재명이는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내 집단적 사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치는 우아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는 천박 그 자체라고요. 뻔뻔함 그 자체라고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재명이를 도덕적 잣대를 갖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건 입만 아파요. 이 자는 이미 도덕 윤리를 벗어나 있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 불법이라도 감옥에만 가지 않는 불법이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자예요. 이런 자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상식적 비판은 이 자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자한테 의미가 있는 유일한 것은 법과 힘입니다. 목적이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자유우파도 권모술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권모술수는 자유우파 정치인이라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익을 위한 권모술수를 행한다? 그가 자유우파라 하더라도 이재명이랑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더 이상 도덕적인 비난, 인간적인 비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그에게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감옥에 갈 거냐 말 거냐. 감옥에 갈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더 나가서 감옥에 갈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사법의 영역에 맡겨두고 이재명이에 대해서는 비웃고 조롱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형벌이 된다. 진지하게 접근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기만 살려주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정치적인 형벌은 비웃고 조롱해 주는 것이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 Christmas song.